기조 강의는 성안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류석진 선생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의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석진 선생님은 학부를 서울대에서 대학원을 미국 예일대학에서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도 계십니다. 지금 대학원 주임 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치학회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에서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업적으로서 건조로 스마트 소셜 시대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이런 업적이 있으십니다. 기타 외 수많은 저서 그리고 논문이 있으십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표는 동아시아 디지털 기업 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어 발표문은 요지집의 1페이지부터 그리고 그 일본어 번역은 19페이지부터 요지집의 1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유석진입니다. 저는 전공이 역사학도 아니고 역사에는 관심은 많은데 제 공부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는 것은 포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학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여기서 개막 강연을 하게 된 것도 제 그 인간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전 선생님이랑 예전에 이제 한양대 계실 때는 책과 글로만 보다가 서강대학교에 오신 다음에 몇 번에 이렇게 같이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엮여갖고 와서 오늘 갑자기 뭘 발표를 하라 그러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죠. 사학자들 앞에서 제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다 이제 술을 한두 번 더 먹다가 결국 취한 상태에서 엮여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동아시아 디지털 기업 공간과 온라인 민족주의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이 반영된 현재 진행형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의 기억의 그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보면 이제 정치학적인 분석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학기를 한 학기를 쉬면서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제기된 소설이 이제 마츠모토 세이지오 이번 사회파 미스터리 추리작가인데 그 마츠모토 세이지오의 최근에는 이제 일본의 검은 안개 소위 이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non-fiction 미스터리를 읽으면서 이 정말로 이렇게 치밀하게 과거를 재현을 해내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미스터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역시 제가 사학을 안 하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디지털 기업 공간인데 제 원고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타나베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시면서 몇 군데 이제 잘못된 오타서 토지하고 몇 군데를 지적을 해주셔서 번역이 다 되고 난 다음에서 이 원고 번역은 수정을 못했습니다만 디지털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그냥 혼자서 썼던 부분들을 이제 그 뒤에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정치경제 전공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인터넷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그쪽에 글을 몇 번 쓰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한중일 삼국 간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갈등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2007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것에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부록 1, 2에 보시면은 그 2013년까지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갈등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14년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여력이 없어서 13년까지만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풀뿌리 기업들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국 시대, 식민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이제 녹취하고 이런 이제 기록, 기억의 문화, 기억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기초에 있는 그 현재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동아시아라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기업 공간에서 접합되는 양식을 보면은 서구에서 시작됐었던 것과는 상당히 늦깎이로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기업 공간, 지구적 기업 공간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상당히 뒤늦게 이제 그 지구적 기업 공간에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글 속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인물에 관한 영화들이 무지하게 나왔고 뭐 암살이라든지 밀정, 뭐 군함도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소위 갑자기 역사의 과잉과 기억의 과잉이라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정 교수가 표현한 대로 2011년 12월 13일에 뉴욕 크로스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감동적인 이유는 지구의 기억에 동아시아의 기억이 새롭게 진입하는 사건이고 이 동아시아의 기억이 새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지구적 기억 공간이 어떻게 이제 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래서 동아시아의 기억 공간이 어떻게 지구적 기억 공간하고 조우하고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바로 이 연대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내셔널 히스토리를 벗어나는 차원으로 이제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 기업 공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이제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특성 외에도 이런 디지털 공간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기업 공간이라는 것은 주로 국가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산된 역사와 기억이라는 독과점적인 상품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일반인들은 이에 수동적인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에 머물렀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제임스 라일리가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기한 역사 행동주의의 등장이라는 것은 역사와 기억의 공간에서 새로운 행위 주체가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행동주의의 등장이 이제 가능해지고 확산되는 데는 지구적인 환경에서 냉전의 해체라든지 내재적 지구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였지만 특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디지털 기업 공간의 등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라일리의 표현대로 이제 파퓰러 센티먼트를 동원하는데 이런 디지털 기업 공간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제는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일상적으로는 평범하고 무관심했었던 시민들이 갑자기 역사적 내지는 기업 행동주의자로 탈바꿈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업 공간은 도구적인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 그냥 이거를 이제 네티즌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가와 전문가들이 생산, 유통시키는 역사와 기억의 수동적 수용자, 소비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새로운 역사와 기억의 주체적인 생산자,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프로슈머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부분들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그 이미지드 커뮤니티에서 근대적 민족의 개념에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프린트 캐피탈리즘,
소위 이제 인쇄자본주의라는 것이 근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그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디지털 그 기업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향후의 그 온라인 민족주의의 배양처가 되고 엄청난 이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의 그 인쇄자본주의와 프린트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의 연대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메커니즘과 비슷하게 디지털 기업 공간은 그 향후의 온라인 민족주의를 그 부추기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정치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민족주의와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논의가 이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이제 민족주의가 약화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이제 세계 시민사회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구화가 진행이 되고 그 현실 공간에서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세계 시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제 EU에서 나는 이탈리아인이냐, 뭐 불란서인이냐 이런 식의 그 개념보다는 나는 유럽인이야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민족주의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현실 민족주의가 지구와의 하해 담론이 되면서 현실 민족주의의 파괴력이라든지 동력은 상당히 소멸될 것이다라는 소위 이제 지구적 공간이라는 것이 민족적 공간을 대체를 하면서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민족주의의 약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들 중에는 이제 시민들의 다층화된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마치 중세 시절 그 종교 권력으로 해서 교황서부터 시작해서 사제, 신부, 그리고 이제 뭐 영주라든지 기사, 뭐 이런 다양하게 정체성과 충성을 요구했었던 그런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민족은 그렇게 충성심을 요구하고 이러는 그 소고하는 중요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라는 것이 21세기와 22세기에 이런 인터넷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민사회론자들은 이제 그 지구화라는 통합의 압력이 민족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바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벌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이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는 그 위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래서 이들 두 가지 입장은 모두가 다 민족주의의 약화를 예견하고 있는 입장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이제 마뉴엘 카스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 강화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민족적 저항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갤럭시라든지 이런 이제 저작에서 보면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현실 민족주의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이 인류의 다양한 불만을 불협화음으로 표출하는 장으로서 전 지구적 아고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전 지구적 일렉트롤 아고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모토로 삼고 있는 지구적 기업 공간과는 유사한 성격을 형태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나 형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구적 기업 공간과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스텔은 이런 전지구적 전자광장이라는 것이 불협화음과 갈등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암울한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와 소통을 부각시키는 이런 지구적 기업 공간의 그 모티브와는 이제 다른 형태가 등장을 하고 갈등의 축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더욱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으로서 현재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기제로서 디지털 공간은 배제와 투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이제 클루거라는 학자는 사이버 발칸화라는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인종적이고 종족적이고 또 민족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공간을 지구화와 지방화 간의 모순과 긴장이 응축되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성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 종족, 언어, 계급, 특정 정치적 입장에 기반해서 경계가 강화되고 민족주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디지털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그 속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잠재성, 이제 수기와 토론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정치 사회적인 그 사건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특히 이제 민족주의라는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갈등이 신속하게 확산되고 신중한 수기가 없는 논의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민족주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은 첫째, 온라인 민족주의는 디지털 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해서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공간의 민주성과 끼리끼리의 편가르기라는 데서 끼리끼리의 편가르기에 자기 강화적인 성격이 이제 훨씬 더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담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슈의 특성상 응집과 확산의 속도가 그 어떤 담론보다도 크고 기존의 인쇄 매체라든지 방송 매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온라인 민족주의는 이 지속적으로 이제 담론이 생산되고 거기서 언어 폭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서 갈등의 완화라는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 재정된 데는 아주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이제 그 온라인 민족주의의 등장과 이제 전개를 그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의 네티즌들, 특히 네티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이런 민족주의 담론, 기억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전개됐었던 양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그 소위 넷 우익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의 네티즌들의 활동의 공간,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록표와 표 1과 2는 식단표기와 식단표기고 1호 번호표에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희들이 그 중요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제 그 갈등 사례들을 그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들이 이렇게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 갈등하고 이랬구나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연락합니다. 그 특히 이제 한중일 네티즌은 이제 역사와 기억에 기초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제 정말로 이 공간에서 이 온라인 민족주의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충분히 목도할 수 있었고, 이제 지나치게 강한 민족주의 내지는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게 일본 분들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맥락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지는 않고, 한국의 학자분들도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지나가실 부분들인데, 2004년도에 유명한 여배우가 위안부의 이제 후보, 그러니까 위안부 이슈를 제기한다라는 이름하에
위안부 누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이제 톱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이런 누드 사건, 그리고 이제 누드 사진 사건,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가수, 그리고 이제 지금 JYP의 대표인 박진영 같은 사람이 정말로 세게 대놓고 한류에서 민족을 걷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박진영과 그 유명 여배우에 대해서 이제 달라붙었었던 얘기들, 댓글과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네티즌들의 이중적인 코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정치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성세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자유와 뭐 이런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민족주의라는 코드, 민족이라는 코드가 붙었을 때 이제 나왔었던 반응들을 보면 거기 이제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위안부의 아픈 물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네티즌은 앞다투어서 유명 연예인을 집중적으로 성토하였고 사회문제화되었고 결국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그 여배우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순간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일단 생략을 하고, 또 이제 가수 박진영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에 그 가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류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한류를 문화적인 소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민족주의의 틀 안에 끼워넣고 있다. 4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한국엔 민족주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류와 대중문화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 만세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는 반한류의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티즌은 이 글에 수천 건의 댓글을 달면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연결 지어서 어떤 일간지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제1교포의 차별 대우에는 흥분하면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는 착취에는 눈을 감는다. 폐쇄민족주의는 살아갈 수 없다. 지구촌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가치 민족주의는 설당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라는 코드를 이제 제어를 시키려는 노력과 사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진영이 바로 반민족적이다라는 이러한 식의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장난을 쳐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거 뭐 한중일 간의 기업 갈등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었던 2007년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동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 이제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가 조작이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소위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문 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브릭이라는 모임에서, 브릭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사진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대학교가 연구위원회를 해서 이제 이게 다 조작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황우석의 연구를 신뢰하는 혹은 신뢰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결집을 하고 극기에는 촛불 시위까지 해요.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은 이런 세계적으로 뛰어난 과학자를 매장시키려는 반민족적인 애들이다라는 이런 식의 논지들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팬덤 이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제가 이제 좀 길게 인용을 해놨는데, 황우석 팬덤 현상에는 그와 그의 지지자들 간에 서로 관통하는 정신적 공감대가 존재하며 절대적 신념 체계를 구축하는 재료와 소스의 원천이 존재합니다. 나는 황우석 팬덤의 재료가 애국주의라며 소스는 유사 종교적 집단 심리라고 말하고 싶다. 말하자면 황우석 팬덤은
과잉된 애국주의. 이 논평가는 이제 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민족주의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된 애국주의의 유사종교주의적 집단 반응이 작용한 일종의 신화를 형성합니다. 황우석 교수에 대한 난치병 환자들의 절대적 신뢰는 그들이 애국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반응이죠. 문제는 난치병 치유에 대한 순수한 희망을 과장되게 증폭시키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라는 마취제이다. 알다시피 잘 나가든 그렇지 않든 황우석 교수의 언변에는 조국과 국가가 있다. 늘 조국과 국가가 있다. 그 뒤의 표현은 한번 잘 봐주십시오. 과학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표현을 쓰는 것이죠. 줄기세포의 쾌거를 알리기 위해서 2004년 2월 미국을 방문한 후에 귀국하는 자리에서 회견장에서 황우석 교수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명공학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건 과학자가 쓰는 표현이 아니죠. 생명공학의 심장부에서 태극기를 꽂고 왔다는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서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다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옳으냐 그러냐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학자가 태극기를 꽂고 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논문 조작 파문 이후 그의 공식적인 기자회견 상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 우리 국가, 우리 조국이라는 수사들이 적절한 방어의 시기에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하는 황우석 교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을 과학자 플러스 독립운동가라고 규정을 했었던 것이죠. 바로 학자이기에 앞서서 탈식민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애국주의와 유수와 종교주의 집단심리의 결합. 이것이 바로 황우석과 황우석 팬덤의 시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쓴 이유는 그 위안부나 가수 박진영의 얘기와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과학민족주의라는 형태로서 이게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형성되었었던 과학민족주의의 바로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네티즌들에게는 저변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한류가 문화민족주의의 운상이라면 황우석 줄기세포는 과학민족주의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우익주의는 생명윤리보다 생명산업의 실리를 진리보다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국수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위안부 누드 사진 파동에서도 그 다음에 한류 발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 역시 청년 세대들에게는 개인과 자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기성세대적이고 반상식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인데 국가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볼 수 없는 애국주의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이중적인 개인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민족에 관련해서는 아주 애국주의적인 반응들이 결집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서의 그 네티즌들이 어떻게 민족주의 쪽으로 전도가 되어 왔는지의 부분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한중일 온라인 민족주의, 이제 사이버 전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크게 말씀드릴 건 중국 홍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들 표현으로는 그 붉은 해커들입니다. 레드 해커. 그래서 홍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갈등,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인지너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이런 몇 개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온라인 민족주의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커들이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라는 문제와 정치적 자유가 많이 허용이 돼 있지 않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도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네티즌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가의 통제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 정부의 제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그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홍커들은 아예 이들을 표현해 우리 눈에 해커는 인터넷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홍커는 이들 해커와는 다르다. 홍커 정신 속에는 더욱더 많은 애국 열정이 있다. 라고 자신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 이제 라이언이라는 아이들을 쓰는 중국 홍커혁명의 창시자가 인터뷰에서 썼던 얘기입니다. 중국 해커들은 강렬한 민족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정세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가장 힘있는 민간 애국주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참고문에 있는 라일리가 그 역사행동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이런 홍커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내에서 반일 정서나 반한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소위 이 민족주의적인 행동주의, 액티비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홍커 부대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국방 인터넷 전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7페이지. 그들은 이제 그거 좀 오래된 얘기지만 6번 정도의 자기들이 국방 인터넷 전쟁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1차에는 98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종족동이 터졌을 때 중국 해커 긴급회의 중심을 결성해서 센터를 결성을 한 거죠. 결성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주요 사이트를 공격해서 다운시키고, 2차는 1999년에 그 미국의 유고의 중국 대사관 의폭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의 중요 기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3차,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행위 주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갈등의 국면을 훨씬 더 다양화시켰다라는 것들이죠. 3차는 이제 99년 7월에 대만의 리덩웨이 총통, 그러니까 양국론을 발표하면서 또 대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고, 4차, 5차는 일본 우익들이 이제 난징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한 발언,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2차례의 아주 대규모의 그 공격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6차는 이제 그 미군 정찰기 사건이 그 하이난 섬에 비상착륙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거를 5.1절 국방 인터넷 전쟁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때까지 6차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4년 이후에 또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저희가 직접 중국 자료를 볼 수가 없고, 중국 쪽 자료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중국 연구자 한 분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뒤에 것들은 지금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이제 그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은 정말로 온라인 민족주의의 아주 극단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동북공정이라고 한국에서 불리우는 것들은 뭐 중국에서는 이미 진행이 됐었던 것들, 이제 중국 내부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것과 한국에 이제 보도되고 한국에 알려지는 동북공정의 내용들은 또 상당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쭉 진행되고, 적어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것의 이제 학문적인 진실성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라는 이렇게 차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소위 공중파와 일간지에서 이제 불을 지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일간지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도를 하면서 이들이 우리 고대사를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특집을 다루면서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보 셋에 기초해서, 정보의 조합에 기초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카페가 그 대한민국 이제 포털 중에 그 하나인 다음이라는 데서 133개가 개설이 되고, 고구려를 키워드로 하는 카페가 1170개의 카페가 개설이 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그 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대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튀어나왔을 때 그것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게 다수의 카페에서는 인종 역사 바로 알기, 사이버 의병, 고구려 지킴이 이런 동북공정의 소위 전문 카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100만 명 서명 운동도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구려 지킴이들이 집단적인 이제 메일을 발송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고, 고구려의 지도를 밑그림으로 그린 10만 원짜리 사이버 카페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런 7페이지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거는 항상 이제 그 액션 리액션의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는 상승되는 과정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 조용했었던 이제 중국의 그 디지털 공간에서도 이런 한국 네티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제 당시에 그래도 그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또다시 그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신문, 공식적인 신문이나 방송들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크게 어젠다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말로 한반도 북부를 중국 땅으로 가져와야 된다. 한반도 궁정까지 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까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2007년에 그 장춘에서 올림픽에서 한국의 여자 숏트랙 선수들이 이제 그 태극기 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에서 이제 백두산 세리머니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옳은 행동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하여간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네티즌들이 또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또 반응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그 2000몇 년이죠. 영국 런던 올림픽 때 한국의 축구, 한국과 일본이 이제 3, 4위전에서 붙어서 한국이 이겨서 동메달을 땄을 때, 그때 한 선수가 이제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팻말을 들고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다가 그게 결국 이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제소가 돼서 IOC까지 가서 그 메달을 박탈을 하느냐 마느냐 그 선수에 대한 이런 것까지 갔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이 백두산 세리머니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갈등들이 무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문제 이런 이제 세리머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수준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이버 임진왜란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독도에 관련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의 2004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 대신이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제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이버 임진왜란이라는 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임진왜란, 저는 이제 역사학에서 그 학생들에게 한번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임진왜란이라는 명칭으로 익숙해 있는데 그 전쟁이 일본에서는 무슨 명칭으로 부르니까, 또 중국에서는 무슨 명칭으로 부르니까, 명의 참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알 리가 없죠. 무슨 명칭인지. 거기도 임진왜란 아니야. 그럼 자기들이 왜라고 썼겠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도요토미 데이치 전쟁이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전쟁을 항외원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항해원조는 이제 결국 그 1950년 이제 한국전쟁 때 그 중국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그때 썼던 명칭도 항미원조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들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데, 하여간 이제 독도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이제 이 독도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까지 비하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열리고, 소위 이제 양국 간의 트래픽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네티즌이 이제 한국이 한반도가 삭제된 지도를
한국 비하 사이트 이제 K국의 방식이라는 K국은 이제 코리아를 볼 때 그 K국의 방식이라는 게 이제 소위 이런 혐한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 K국의 방식에 올리자 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뭐 정말 말이 안 되죠. 원폭 투하 기념 투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K국의 방식에 대응되는 제국의 방식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이렇게 모르면은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근데 뭐 일본 사회는 하여튼 뭐 모든 게 나쁜 거다라는 식의 이런 이제 그 국수적인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그 유행했었던 한국 드라마 중에 이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에 나왔었던 가수 배용준에게 그 영화에 대한 인터뷰와 드라마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배용준, 소위 윤사마들이 많은 데서 배용준이 답변을 했었던데 그거는 여기는 영화를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화 얘기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한국의 네티즌들은 너는 일본에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런 발언을 회피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배용준이 한국 국내에서는 또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한쪽에서는 국익보다는 자신의 일본의 인기를 의식해서 대답을 회피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또 연예인에게 민감한 사항을 왜 떠넘기냐. 그 연예인은 그냥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이제 국내에서 인터넷 설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중국 네티즌들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특히 그 당시에 중국 네티즌들이 개입하게 되는 이제 국면은 그 중국령 다이오다이 일본의 생각고를 둘러싸고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 이런 걸 둘러싸고는 중국과 한국이 적대적으로 무지하게 싸우는데 그런 도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는 이제 중국이 또 한국 네티즌들의 편에 엄청나게 섭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뭐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세계가 평안한 날이 없다. 뭐 한국 공군이여 일본기를 격추하라. 뭐 중국 인민들은 너희들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중국의 그 신라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엄청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망 같은 데서는 그 중국의 이제 그 통치가 망이죠. 한일 독도 문제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 거기에 의해서 이 문제 같은 게 이제 중국 정부도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게 이게 무슨 생각구 다이오다이 문제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자기들의 불리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방조를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특히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 특히 이제 그 생각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야, 한국인들한테 배우자. 한국인들은 이렇게 독도 문제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는 중국 정부가 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오이다이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중국과 한국이 연맹 관계를 만들자. 중국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일본을 지구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자. 일본 상품 불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뭐 CNN 이제 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온라인 민족주의 네티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온라인 민족주의를 이제 바뀌게 되는지 그 젊은 연구자는 일본 연구자에 다카라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일본 책 제목은 모르겠고 한국 번역본은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를 미워하는 뭐 진짜 이유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본 네티즌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카라는 그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경제적인 위치가 불안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흔들리고 이럴 때 뭔가에 호소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뭔가 매달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인터넷이란 공간과 그런 식의
이슈들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 가게 됐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본 다카라 그 저작에 보면 이제 그 소위 그 혐한운동이라든지 그 반환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막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용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 2002년도에 한일 공동 월드컵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한일 공동 월드컵을 할 때는 초창기에는 야 한국과 일본 야 공동 개최하는데 이제 너희도 나가고 우리도 나갔으니까 좀 잘해보자 이렇게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제 그 시작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시청 앞에 이제 붉은 악마들이 뭐 엄청나게 뭐 50만, 60만 모여가지고 이제 그 길거리 응원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팀은 16강에 진출을 하죠. 그 일본 팀이 이제 16강에 진출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나 그래서 이제 진출을 못했는데 그때 일본 TV에 보도된 장면이 그 일본 팀이 16강에 진출 못한다라는 것이 결정되고 이제 그 큰 스크린에 이제 그게 나올 때 한국의 축구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네티즌들이 볼 때는 일본 축구 팬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공동 개최하는데 잘해보자 그러더니 야 그 공동 개최율이 떨어졌으면 너희들도 좀 이거 참 안 됐다. 근데 우리 하게 나갔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일본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환호성을 지르면서 받아들이는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을 보면서 일본 축구 팬들이 갑자기 생각이 별로 없었거나 친한이었었던 친구들이 이제 이 반항으로 확 돌았던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카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원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런 한국의 이제 그 운명민족주의와 유사한 영향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그 K국의 방식과 더불어서 리 채널 그리고 이제 제특회 그러니까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리 채널은 이제 그 탈영정기의 그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이제 그들이 인터넷 게시판 만들어 놓은 인터넷 99년에 만든 인터넷 게시판인데 이 채널은 그 지금에서는 상당히 약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리 채널에 중요한 이제 그 소위 반환과 일본의 운남민족주의의 중요한 원상이 되었었고 그들은 이제 그 목표를 상실하면서 보수화된 일본의 젊은이들이 강렬한 대외 인식,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인, 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인도 이제 백인이라기보다는 유색 민족이나 동아시아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었죠. 예, 이것과 또 다르게 이제 또 2016년에는 그 가장 그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제특회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제특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일본의 르포 작가 야스다 고이치의 그 연구 그 참고문헌에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될 때는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야스다 고이치는 거의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이 제특회의 회장부터 제가 참가했었던 사람들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과 성향들 그리고 실제로 뭐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쭉 그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특회는 처음에는 그 정말로 온라인 공간에서만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제 그 제특회 회장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몇 명이 모여있다가 이제 오프라인하고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상승작용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송하는 사쿠라 TV 같은 데 가서 한국 드라마 방송을 중지해라 라는 시위를 일본의 시위군에서 엄청난 1,500명이 넘는 시위군들이 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 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야스다 고이치 작가의 책이 한국에 번역됐을 때 그 성원대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쿠라 TV에 대한 이제 그 일본 네티즌들의 시위, 제특회의 시위를 얘기를 하는데 1,500명이나 모였다라고 이제 야스다 고이치 그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일본에서는 뭐 7분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군중이 모인 것인데 한국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1,500명 가지고 뭐 얘기하냐. 우리는 한 15만 원 모여야지. 그런데 1,500명, 일본 사회에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1,500명, 2,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건 사실 우리 시청자가 10만, 20만이 모인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갖고 그건 이제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아 이건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실제로 아까 임지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한일 사이에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런 것들이 이제 정나라가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트회는 특히 이제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제 혐한 발언과 반한 시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온라인 공간,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해서 현실 속으로 나와서 집회와 운동이 벌어지고 나면 또다시 디지털 공간에서 좀 더 많은 회원 수가 생기고 조회수가 풀리게 되고 이런 상승작용을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포지티브와 긍정적인 피드백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위 지구적 기업 공간에서 치려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게 해주기보다는 아주 비슷한 입장들, 끼리끼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극단화되고 저급화되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정 교수가 예전에, 임정 교수님 아마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겠지만 어느 언론에 코트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코트된 게 삼국의 누리꾼은 한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나머지 국가의 민족주의도 도드라지고 이에 모든 국가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적대적 공범관계에 있다라고 임정 교수의 인터뷰를 따는 기사를 제가 여기서 찾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 민족주의, 디지털 기업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제 식민 제국 시절 20세기 전반부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토양 위에서 있는 지금 현재 네티즌들이 바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을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해서 담론이 지급된 특징을 가집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이제 일단 민족주의 담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민족주의 담론은 특히 이슈의 성격으로 인해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응집이 잘 되고 또 온라인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사례 선별성을 통해서 극명한 모습을 다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기억에 대한 아주 선별적인 습득,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쓰고 또 노출할 수 있는 이슈들에만 매달리는 것. 그리고 이제 갈등하는 분야는 대개는 이제 영토, 역사, 사회, 문화, 스포츠 다방면에 거쳐서 어디선가 이렇게 싸울 공간이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있다가 공간 하나 마련되면 우리는 몰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아주 계속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3월 1일, 3.1절과 8월 15일이 되면 항상 이거는 금년에도 또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떤 기념일적인 사건에서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한국의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정보를 원래 교환하던 데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사이트가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면서 이 일본 네티즌에 대한 공격의 본산지는 바로 이 DC 인사이드,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와 일본의 니 채널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이제 공격의 루트가 되고 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혐한, 혐일, 함중, 감정적인 혐오, 배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디지털 공간에서 나타나는 네티즌 사이의 민족주의적 언어와 감정적인 대응 그리고 말초적인 제안들은 소위 한중일 삼국에서의 온라인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전개되면서 삼국 간의 증대된 교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대학생들도 교류를 하고 상호 의존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친근함의 정도를 넘어서 아주 적대적인 혐오의 관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현실 세계에서 혐한, 혐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그 적대감, 디지털 공간에서의 적대감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의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불건전하고, 만약에 특정 국가의 정치 지도자, 정치가가 이러한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런 성향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동원하는 전략을 피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그 기존의 여러 가지 이런 연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연구에 쓰려고 하다가 글로 다 쓰기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대막 연구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역사 행동주의, 히스토리 액티비즘 문제하고 이제 메모리 액티비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 두 가지의 2x2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국과 B국의 이제 히스토리 액티비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그 일반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런 소위 히스토리 액티비스트들, 메모리 액티비스트들의 두 가지 성향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내셔널 히스토리에 기초해가지고 민족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거나, 또 하나는 글로벌한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쪽에 또 히스토리 액티비스트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A국과 B국이라는, 그래갖고 한쪽 A국에서는 히스토리 액티비스트가 내셔널하게 가는 방향의 사회세력, 그 다음에 글로벌한 방향으로 가는 사회세력이 있고, B국에 또 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가는 사회세력이 있다면, 이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기업 공간들이 마주칠 때는 네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한쪽에도 내셔널리스트들의 새로운 액티비스트들이 등장하고, 이쪽에도 내셔널리스트한 액티비스트들이 등장하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가장 긍정적인 상태는 양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나서 이런 작업들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의 액티비스트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그 양쪽의 글로벌리스트들의 목소리는 지금 막 생겨나는 단계라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쪽은 민족주의적이고 한쪽은 글로벌리스트면은 이게 뭐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여기 이런 연대와 그 지구적 동아시아 교육공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양쪽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만나서 어떻게 내셔널리스트한 그 영향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작업에 의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보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는 접속만 하면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싫어서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소문으로 듣던 여러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더군다나 일본에서 보고 있을 때 중국이나 한국의 반일적인 그 반응만 소개가 돼서 같이 뭉쳐서 일본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형성되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뭉칠 때도 있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뭐 적대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것은 맞는데, 보다 더 정신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예정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뭐 기존하니까 토론 시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토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강연 발표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수고 있어요. 마이크는 어떻게
どうも興味深いご講演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日文系の坪井と申します。先生のご講演と、それから先ほどの、オープニング、アドレスの、ジヒョンさんの、言葉を、2つ合わせながら考えたことがあります。先ほど、オープニングリマークの中でジヒョンは、日韓関係とかが悪化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は、逆にその対話というものの機会が、接触面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と言われました。つまり、極めて、悲惨な状況であればあるほど、実はその希望というものの可能性が開けているという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つまり我々が今置かれている状況というのは極めてペシミスティックな状況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ペシミズムというものと、ジヒョンが言ったようなオプティミズムっていうのはぴったりとこう裏と表の関係が張り付いたような状況であって、つまり我々の置かれている状況というのはそういう両義性の中にあると、アンビバレンスの中に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その上で伺いたいことは、ジヒョンが言っているバナキュラーメモリーというものの可能性というものが、持っている両義性、です。オフィシャルなメモリー、その公式的な記憶というものに対してバナキュラーメモリーというものが持っている、カウンター的な可能性という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と同時に、先生が今日お話になったオンライン民族主義の問題っていうのがちょうど裏と表の関係で張り付いていると思うわけです。で先生に伺いたいことは、こういうデジタル記憶空間というものを前提に考えたときに、その歴史の問題というものをそこでどう位置づけるの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僕の聞き間違いかもしれませんが、先生が冒頭の方でパリンプセストのことをおっしゃったように聞いたんですが、ひょっとしたら聞き間違いかもしれません。パランプセストというのは、その革の紙に、刻まれた文字を消して次の文字を書いていくという行為であって、でこれは要するに記憶の蓄積ということに関わると思うんですが、そのオンラインデジタル空間においてはそういうパランプセスト的なものが、ある意味では消滅していくわけです。もちろん私たちは例えばワードファイルの中でいろいろエディットしていく中で、過去の消した言葉というも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一般に例えばウィキペディアなんかもその書き換えということは可能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履歴というものを普通の人たちが見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その先生は、慰安婦問題の中で、歴史の痛みという言葉を使われ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パランプセストの中に、刻まれているものというのは傷であり痛みである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が、デジタル空間というのはそういう、時間的な重層性というものをともすると消し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が、どうやって乗り越えて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は、今日の先生の日中韓のネチズムが持っている問題と深く関わっていると僕は思うので、その歴史というファクターを先生の今日の話の中でどう関わらせるのかということを伺いたいというのが私の質問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받고 나서 한꺼번에 여기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이 세미나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냥 지인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윤석진 선생님 얼마 전에 내신 책이랑 그리고 2013년도 논문이랑 같이 이렇게 자료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 교육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네 가지 2x2로 만들어낸 4가지 경우의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교육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가 어떤 부류가 더 많아지는가 여론조사 프로그램 그런 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연구 방향이랄까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예 그런 거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두 분 계세요. 먼저 그러면 김은실 선생님.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것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삼국의 그 인터넷에서의 그 어떤 민족주의적인 갈등이라든가 이 대립 문제를 그러니까 이 삼국의 어떤 네티즌들의 어떤 그런 그 싸움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삼국의 그 네티즌들의 어떤 싸움에는 발전주의 국가의 어떤 성장의 발전주의라는 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성장 혹은 어떤 발전의 레벨에서 이 싸움이 가능한 우리가 이제 1960년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1960년대 한국과 뭐 일본 혹은 사회주의적인 금방 개혁개방을 했을 때 어떤 중국과 우리가 상승을 한다면 이런 방식의 어떤 싸움이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 지금 여기에는 세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어떤 뭐랄까 경제력에 기반한 어떤 국력에 대한 싸움 같은 거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말로 민족이라는 걸로 우리가 소환해내거나 동원해내는 어떤 그 부분을 민족주의의 대립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내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어떤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글쓰기 방식은 굉장히 감정적인 공격적인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텍스트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를 막 남기고 그러는데 이것이 민족주의의 갈등으로 꺼내질 때는 오프라인에서 꺼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나와가지고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문제하고 사이버 내에서 어떤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맞물리면서 막 싸움을 하는 때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그냥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역사의 감정을 동원한 어떤 민족주의라는 말로 가지고 오는 그 컨텍스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방식의 굉장히 혐오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언어는 굉장한 감정적인 언어입니다. 감정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욕하면 한국이 일본을 욕하고 한국이 중국을 욕하면 일본이 중국을 욕하는 이런 식의 싸움 방식에는 일정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평등은 아니고 이퀄리브리엄 어떤 식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맞물려가지고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어떤 식의 그 싸움의 어떤 수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잘라가지고 한국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가 싸움한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는 컨텍스트로 우리 또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와 오프라인이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면 마찬가지인데 사이버 스페이스가 곧 오프라인 공간이고 오프라인 공간이고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좀 우리가 약간 다르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마무라 선생님. 시마무라 선생님까지 질문 받고貴重コ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先生の今日のお話は、韓国、日本、中国などにおけるネティズンの活動のあり方、実態とそれから危険性、
などについてのお話だったと思います。そして私が思ったところは、確かにその日本での2チャンネル、あるいは中国や韓国でのその、ネットの掲示板などに現れる表に出てきやすい、反日、反韓、反中といった感情を書きつけていく、サイトの影響力は先生のおっしゃる通りに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方では、現在発達しているその SNS の空間の中では、大きなマスコミなどに取り上げられない、むしろその良心的な、言説を掘り起こし、そこで新しい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傾向も決してその小さく評価できない成果を上げ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わけです。例えば日本の場合だと、今から2年前にありました、安保法制に対する反対の運動なども、そのような SNS を通じて市民が集まってくるという形で、むしろカウンターの効果も持つような事例があったかと思います。ですので、例えばそういったむしろそのヘイトに対するカウンターとしてのネットの上の言説の役割については、先生はどのように評価なさっているかを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어디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마무라 선생님께서 거꾸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서 역사 행동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행동주의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하는데, 그 성향은 내셔널리스트한 경향과 글로벌리스트한 경향이 다 있다. 그 인터넷 공간에서 분명하게 그 양쪽의 것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제 저희가 좀 분석하는 기법상 이제 좀 잡아내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도 이제 한일 워크숍 같은 데 이제 역사는 아니지만 강제노동제라든지 이런 거에 역사 발굴 이런 거에 참가한 적도 있고. 근데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셜미디어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에서도 역시 세력 싸움이다. 한쪽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죠. 극우적인 세력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또 거기에서 이제 평화주의 세력들이 그걸 제어를 하고, 또 이제 아마 김희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긍정적인 기능이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이고, 어떤 식의 툴들이 존재하는가, 어떤 방법과 전략을 택해야 되는가 문제를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여간 일반적인 오프라인 사회에서의 세력 싸움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들이 얼만큼이나 접점을 찾아가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1930년대 일본이 공국주의로 갈 때 소수의 힘을 가진 세력이 밀어붙여가지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가는 이런 게 벌어질지.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제가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을 쭉 말씀드렸던 것이 네티즌의 정체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말씀이고요. 그들이 과연 이제 이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어디까지 활개를 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다른 쪽 세력하고의 관계이고, 그 속에서 자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공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이 퍼져나가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김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사실 민족주의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이제 소위 배회주의, 타집단에 대한 차별,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저는 이제 그냥 갖다가 민족주의라는 얘기를 그냥 더 씌워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민족주의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더 씌운 측면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 선생님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발전 단계 문제에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여전히 그 정보화라든지 디지털 기업 공간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식의 경제 교류, 인적인 교류, 사회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이 디지털 공간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랬으면은 이런 혐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공간이 곧바로 온라인 민족주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온라인 민족주의라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사하게 좀 보려고 시도하는 부분들이 유럽에서의 극단주의적인 정치 세력도 있고 그들이 이제 네오나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의 유사점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 단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제 문화적 본질성이라든지 과거의 기업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사고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추후의 연구 프로그램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첫째는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이제 돈이라는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료를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연구 한 번쯤 끝나고 나면 몇 명의 대학원생들의 어깨가 망가집니다. 승복과 어깨 계속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걸맞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이제 이걸 딱 흔쾌히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추후의 연구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몇 가지 비교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시간의 등층성 문제, 소멸의 문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아카이빙을 해서 이제 이게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아카이빙을 한 걸 가지고 결국 이제 연구의 핵심은 이게 소위 검증을 통해 증명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원데이터 세트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나갔으니까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여기 어디 나왔다라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내도 지금 찾아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제 연구를 극단적으로 이제 좀 더 멋있게 포장하려고 그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내가 볼 때는 있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이제 저희가 쓸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사이트를 주소를 넣고 검색일자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검색일자 사이트가 이제 내용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 몇 월 며칠자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피지에 더 쓰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빙 문제를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개인이나 연구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순정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나서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풀뿌리 기업들과 이제 온라인 이 사이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기억 내지는 과거 역사에 대한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기초에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의 이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축적되는 부분들은 이게 미래의 기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실제로 이제 그 위안부가 실체가 뭐였느냐, 강제 노동이냐, 강제 징용이냐, 부터 시작하고 공국주의의 이제 폐해라든 이런 구체적인 팩트를 찾아나가고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들은 이미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어진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배회주의적이고 이런 이제 소위 신변 작당 같기도 하면서 또 하다 보면 내가 쟤들한테는 이겨야지. 이제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 역사 문제하고 이거를 제가 연결시키는 고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쓰기 시작하고 이걸 무슨 내용 가지고 발표를 할까라는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역사.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과거의 기억의 기초에서 현재 네티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미래의 기억에 또 다른 이제 광산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분명하게 하나 생각하는 거는
그들이 얼만큼 원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었던 네티즌들과 또 그런 네티즌들은 일반적인 시민들과는 다른 성향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트표에 처음 참가해 봤었던 애들은 그들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이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회장, 사쿠라이라는 회장은 그런 성향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끼워 팔기 상품에 들어왔었던 그 네티즌들 이들이 자기 강화 효과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절하는 장면 중에 하나 이제 혐한시 도쿄에서인가 오사카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13살짜리 여중생이 나와서 자기는 한국이 싫어서 미치겠다. 그 여중생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라는 헤이트 스피치를 거기서 한번 봤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애가 아닐 텐데 그런 어떤 인식의 형성기 동안에 이런 데 노출된다라는 것은 미래 세계에서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저는 이제 과거로부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그 정도로 역사 문제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류석진 선생님의 기조 강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